퇴근길 인문학 수업 뉴노멀 파트 2. 노년에 더 빛나는 것들.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속도를 고령화 속도라고 하는데,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75년과 82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25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이지만 노년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사실 더 큰 문제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건강과 돈 그리고 인간관계이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맞이하는 노년은 불행의 시기이다. 그래서 노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일하는 즐거움이다. 노년이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젊은 사람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떨어질 뿐이지. 노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노인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 파트 3 생각의 전환. 초등학교 미술 시간의 준비물 중 하나였던 크레파스를 기억할 것이다. 다양한 색상의 크레파스 중 이상한 색이 하나 있었다. 바로 살색이라 불린 색이었다. 2001년 누군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는데 그 결과 권고안이 받아들여져 살색이라는 명칭이 연주황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5년 어느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연주황이라는 한자어 이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 살구색으로 바꿔보자고 제안을 했다. 결국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던 살색은 살구색으로 바뀌었다. 2005년 두 학생의 문제 제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색깔 명칭을 재정의하도록 이끌었다. 연주황뿐만이 아니라 한자어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색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언어, 쉬운 우리말로 바꾸게 된 것이다. 녹색이 청포도색으로 황색이 병아리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결정례 30선에도 올랐다. 세상에는 나와 남을 규정짓는 가치관이 여럿 존재한다.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도 많다. 그러나 편견과 혐오의 눈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도 함께 용납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인권을 떠올릴 때 거창한 표현이나 의미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 모든 이가 함께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를 생각하는 게 시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9년 말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3만 명이다.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단일 민족을 이야기하던 과거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른 차별과 혐오는 없을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지금도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장애인을 향한 정치인들의 말실수에서부터 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사례들도 있고, 아이를 가진 장애인을 산부인과에서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평소 알게 모르게 장애인 비하를 일삼아 왔는지 돌아볼 일이다.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갑질도 인권 문제와 연관된 사항이다. 2020년 1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의 만 16세부터 69세까지의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갑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 2008년 상정됐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 발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교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진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나와 네가 만나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거두려면 먼저 나와 네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진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인권을 논의하고 서로 보장해주는 건 다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바로 내 아이, 바로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권 감수성에 목말라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 즉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감수성 교육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새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
낡은 관습을 벗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인권 감수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프로이트 이전에도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중요한 학술적 의미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왜 프로이트를 무의식의 발견자와 같이 평가할까? 그건 그가 무의식의 존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의혹의 시선과 맞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이란 의식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여러 심리적 상태들 중에서 자신의 기준에 의해 허용될 수 없는 불미스러운 것들을 자신의 영역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발생한다. 이처럼 원래 의식 속에 들어있던 것을 자신의 밖으로 내쫓아 탈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프로이트는 억압이라고 했다. 중무의식이란 의식에 의해 억압된 이러한 불미스러운 표상들이 우리의 마음속 어두운 곳에 숨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의식의 억압에 의해 쫓겨난 심리적 표상은 결코 의식의 문턱 이편으로 다시 넘어오지 못한다. 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위장된 모습으로 자신을 은폐하고 변경시켜 의식의 문턱으로 넘어오게 된다. 즉, 위장을 통해 변형되지 않은 무의식의 진짜 본래 모습은 영원히 의식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망각의 어둠 속에 묻혀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놀라운 반전. 기호와 상징의 구분. 이미지들 중에는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것과 인과관계를 통해 연결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의 얼굴에 갑자기 나타난 빨간 반점들은 그 아이를 덮친 홍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반점들은 아이가 앓고 있는 홍역을 가리키는 기호가 될 수 있다. 무의식적 환상을 프로이트식 관점에서는 개인적 체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기호란 바로 사적 체험을 가리키는 기호라고 했다. 그에게 무의식적 환상이란 사적 체험이 자신을 복잡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 결과는 자신을 낳는 이 원인을 자신의 배후로 은폐하며 그것들 대체한다고 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무의식적 환상을 기호가 아닌 상징으로 파악했다. 상징이란 이미지들 중에서 기호와는 다르게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것과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게 아닌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얀색과 그것이 나타내는 순결함을 들 수 있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하얀색을 순결함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뚜렷한 특징은 무의식적 환상을 언제나 기호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 환상을 언제나 개인의 과거에 겪었던 어떤 사적 체험과 연결지어 이해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융은 상징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다른 것을 설명해주는 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융의 관점에서 무의식적 환상은 불미스러운 욕망을 품는 사건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건보다 앞서 존재하면서 사건의 발생을 설명해주는 원리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철학에서는 경험보다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선험적인 것이라고 한다. 상징이 경험적인 사건의 발생을 설명해주는 원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융은 육하나방의 번식 행위를 통해 이를 설명해준다. 육하나방이 자신의 알을 낳는 육하꽃은 1년 중 단 하룻밤 동안에만 피어있다. 육하나방은 어느 한 육하꽃에서 꽃가루를 떼어낸 다음 그것을 작은 덩어리 모양이 되도록 반죽하고 그 덩어리를 다른 육하꽃으로 가져가 이 두 번째 꽃의 암수를 절개하여 개방한 다음 이 꽃의 꽃나무 밑에다 자신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는 작은 덩어리로 반죽한 꽃가루를 이 암술의 깔때기 모양 입구에 쑤셔 넣는다. 육하나방은 전 생애에서 오직 단 한 번 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한다. 융은 이 독특하고 기이한 알매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남들은 잘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제3의 방식을 끌어들인다. 융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기 재생산과 관련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무의식적인 이미지가 불쑥 의식 속으로 돌연히 솟아오르게 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험적 암과는 다른 어떤 본능적 암을, 즉 어떤 경험적 암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본능적 암이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융은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이미지를 원형이라 부른다. 또한 원형의 기호와 구분되는 상징의 선험적인 성격을 부여하며 이러한 선험적인 것이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삶의 경험적 공간 속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주장과는 다르게 융은 원형은 한 개체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먼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융의 원형이나 원형을 담고 있는 무의식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결코 사적 체험으로 환원할 수 없는 무의식이 개체적 무의식보다 깊은 심층적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융은 원형을 담고 있는 심층적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정의했다. 융의 이 집단 무의식은 원형의 개체를 과거의 어떤 시간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서 개체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관여한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이란 과거에 좌절된 불미스러운 욕구를 다시 충족시키려 하는 어두운 충동이 있고, 그리하여 현실의 제약 조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자아에 맞서 자신의 쾌락 추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이드의 존재 방식인 것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융은 개체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지를 미묘하고 섬세하게 감지해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무의식에게 부여한다. 융은 무의식이란 개체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의식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줄 지혜로운 현자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본다. 동물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의 틈이 매우 미미할 터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식과 본능 사이에 매우 본질적이고 깊은 괴리가 존재한다. 인간의 의식을 특징 짓는 것은 본능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지성의 발달이며 이 지성의 발달은 인간의 의식을 탈본능화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의식이 인간의 주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가게 됨에 따라 본능의 능력은 돌이킬 수 없이 퇴화되어 의식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의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든 것이다. 무의식이란 다른 생명체들의 본능적 의식과 대비되는 인간의 지성적 의식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에겐 탈본능화된 지성적 의식이 지배하므로 원형이 말해오는 것의 의미가 명료한 해답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불가해한 문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의식에게 무의식의 원형과의 조우는 불가해한 수수께끼의 체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무의식과의 만남은 종종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일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의 일탈로서 무의식과의 조우를 하는 방법으로 명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총 12개의 강의를 매주 5개씩 배정해 두어 하루에 한 강의씩 읽을 수 있다. 특히 마지막에 다루는 무의식에 대한 부분은 명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부터 설명한 점이 독특하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한다.